성인의 영양 관련 문제 중에 네 번째, 이상 지질 혈증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이 지질 혈증은 지단백의 합성이 높아지거나 또는 분해가 감소되어 혈중 콜레스테롤이나 중성 지방이 과다하게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한 상태를 이상 지질 혈증이라고 합니다. 과다하게 증가해 있는 상태도 포함되고요. 그리고 과다하게 감소된 상태도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LDL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상승했거나 HDL 콜레스테롤 농도가 감소한 경우에는 동맥경화증이라든지 간상동맥 심장 질환의 위험도를 높이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연령별 고콜레스테롤 혈증 유병률을 보시면 일단 남성이 여자보다 높은 퍼센트, 남성이 유병률이 15%고 여자 같은 경우가 9.2%예요. 그런데 이제 나이대가 점점 이제 고연령으로 갈수록 이게 역전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식사를 통해서 공급되는 우리가 이제 그런 지질이 사실은 우리 몸속에 항상성을 유지하는 그런 기전에 의해서 어느 정도 처리가 되는데 너무 장기간에 걸쳐서 과다하게 공급이 되어버리면 반드시 지질 대사의 이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그 지질 혈증을 예방을 하려고 하면은요, 콜레스테롤을 비롯해서 지방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고요. 총 지방과 에너지 섭취를 제한하고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면서 최대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현재 고콜레스테롤로 인해서 유병률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걸 좀 확인하시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연령대를 기점으로 여자와 남자와 유병률이 확 뒤바뀐다는 거 보시고, 오히려 50세 이상의 여자들이 이상 지질 혈증에 더 유병률이 높아진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이 연령대에 그 시기를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지질을 좀 억제한 그런 식단을 제공을 해야겠죠. 다섯 번째는 당뇨병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45세 이상의 성인들을 좀 보면요, 거의 대부분 인슐린 비의존형 당뇨병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제일 처음에서 봤던 대사증후군 내용에서도 보셨다시피 복부 비만으로 인해서 어떤 지방 조직 세포의 인슐린 저항성 증가가 내당능 장애를 불러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뇨가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인슐린의 작용이 약해져서 포도당이 우리 몸의 세포 내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중에 쌓이다 보니까 이게 또 소변을 통해서 체외로 배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신경계 질환, 콩팥 질환, 망막증 및 고혈압이나 이상 지질 혈증과 같이 여러 가지 만성 합병증 중에 하나가 바로 당뇨병이고요. 혈당을 정상 농도로 유지함으로써 예방하거나 하나 더 발생을 늦출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 체중을 유지하면서 3대 영양소를 적절하게 배분해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포화지방 섭취를 줄이시고 불포화지방 섭취는 놀리고 콜레스테롤과 단순당질 또는 소금 섭취를 제한하고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하나 더 덧붙이자면 단백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단백질이 영양 불량이거나 또는 또 우리 몸속에 필요한 아연 같은 거, 철이 부족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 당뇨병에 더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런 영양소들도 그렇죠? 충분히 아연, 철 이런 부분도 부족했을 때 당뇨병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염두를
해둬야 합니다. 그림 8-14는 30세 이상 성인의 연령별 당뇨병 유병률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30에서 39세 사이에는 유병률이 비슷한데요. 40에서 49세를 접어들면서 여자보다 남자가 거의 4배 이상 높아집니다. 점점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훨씬 더 유병률이 남자 여자 다 같이 일어나긴 하지만 남자가 여자보다 조금 높다는 거. 이상 지질 혈증에서는 남자보다 여자가 유병률이 좀 높았잖아요. 병에 따라서 이제 남녀가 약간 차이를 좀 보이고 있네요. 6번째는 암입니다. 이제 암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극복을 우리나라에서 뭐 전 세계적으로 암은 미리 발견하면 좀 극복이 되는 것도 있지만 발견을 좀 늦게 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인에 있어서 뭐 그 건강의 이업 인자 중에 하나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본 고혈압이라든지 뭐 이상 지질 혈증 이런 심장 순환기계 질환과 함께 어떤 성인기의 건강을 이어가는 3대 질환으로 보는 게 바로 이 암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암 발생에서 사실은 유전 때문에 내가 암이 걸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퍼센테이지를 이제 조사 결과 한 5% 미만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말은 이제 암에 걸리는 건 환경 인자의 영향력도 만만치 않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미국 국립암협회에 따르면 암의 인자가 음식이 35%, 그 다음이 흡연이 30%, 만성 감염이 10%, 그리고 기타 요인으로 음주하고 방사선이 각각 3%를 차지한다라고 조사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발생하는 암 중에서 이암을 비롯해서 대장암, 간암, 췌장암, 폐암 뭐 각각 암들이 이 식생활 인자와 높은 상관성이 있다고 밝혀낸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인이 호발하는 암의 일반적인 원인, 그렇죠. 짠 음식, 탄 음식, 그다음에 질산염 또는 고지방 섭취를 피하고 전곡 채소 및 과일을 통해서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는 식생활을 하고 금연을 하는 것이 이제 그나마 암을 안 걸리게 하는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2014년에 한국인의 암 발생 빈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위암이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에 갑상샘암, 그 다음에 대장암, 폐암 및 간암 이런 게 이제 높았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거기서 남녀를 구분을 하면 대장암, 전립선암, 뭐 갑상샘암 이런 게 높았대요. 여자 같은 경우는 갑상샘암하고 유방암의 발생 빈도가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결정적으로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식생활이 서구화되다 보니까 이런 서구화가 상당히 암을 발생시키는데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바람직하다라고 말한 이런 부분에서 결국엔 이런 어떤 이런 것들을 피함으로써 사실은 암을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죠? 암을 예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면 처음에 제가 여기 성인기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방어 영양의 어떤 주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실천함으로써 결국엔 암이 일어날 것을 내가 미연에 방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암은 걸리지 않는 게 더 좋겠죠. 걸렸다면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식생활이 굉장히 크다는 거, 음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식생활만 좀 건강하게 바꾸셔도 암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거 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골다공증인데요. 이제 골다공증 같은 경우는 아마 남자보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좀 더 이렇게 집중해야 되는 질병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은 골다공증은 골 조직 함량이 감소한 상태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이 골격의 외형은 유지가 되지만 검사를 했을 때 골밀도가 상당히 낮아서 요추와 대퇴부 등의 골절 위험이 높아지는 것이 바로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번 이제 골밀도가 감소를 하게 되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치료보다는 예방이 필요한 질병이 바로 골다공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50세 이상 성인의 연령별 골다공증 유병률을 보시면 남자와 여자를 비교를 해놨어요. 그래서 50에서 59세 여자가 압도적으로 높고 점점 여자가 많아집니다. 근데 70세 이상이 되시면 남자도 한 20% 정도를 차지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노인성 골다공증이 오는 시기라서 그래요. 근데 이제 이미 여자들은 노인성과 그다음에 폐경으로 인한 골다공증이 합쳐지다 보니까 유병률이 압도적으로 높죠. 에스트로겐 우리가 이제 인간이 성인 초기로 시작을 해서 성인 초기가 한 30세로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때 사실은 골질량이 최대라고 합니다. 이때가 이제 골질량이 최대인데 이후 이제 10년마다 한 3%씩 감소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와요. 그러면 이제 일단 노화가 이렇게 70세 이상으로 됐을 때 나이가 드셔서 골손실이 오는 것은 남자, 여자 모두에게 나타나긴 하지만 특히 여자 같은 경우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폐경 이후에 훨씬 골 손실이 빠르게 이루어지죠. 에스트로겐 분비가 이제 감소가 되면서 부갑생성 호르몬에 민감해져 가지고 이 골 흡수 작용이 굉장히 촉진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폐경 이후가 되면 한 10년마다 한 3%씩 감소하던 골질량이 폐경 이후에는 속도가 훨씬 그러니까 한 8년 주기도 더 짧아집니다. 8년에서 10년마다 5% 이상씩 감소를 한대요. 훨씬 골다공증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이제 여성 질병이다 보니까 저희 여자들이 아니면 우리 선생님들이 어머님들이 더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질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골다공증은 아까 예방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나이가 들어서 칼슘을 섭취해서 흡수시키는 게 쉽겠어요. 젊었을 때 골질량이 많이 이렇게 흡수될 때 많이 먹어서 흡수시키는 게 빠르겠어요. 당연히 최대 골질량이 이루어지는 성인기 시기에 칼슘에 관련된 다양한 식품들을 많이 먹었을 때 훨씬 확보하기가 쉽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대 골질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골질량이 증대되는 특정 시기, 그러니까 한 30세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시기에 칼슘을 비롯해서 비타민 D, 그렇죠. 골격 형성에 요구되는 비타민 D, 인 이런 것들, 철도 도움을 주니까요. 이런 것들의 영양소를 적극적으로 섭취해서 최대한 이제 모아두는 거죠. 또 골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성인기에도 계속 골격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를 이제 다 컸다고 해서 이게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 영양소를 충분히 지속적으로 섭취하고 체중부하 운동 등으로 신체 활동으로 뼈를 자극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조깅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러죠. 빠르게 걷기, 조깅, 그렇죠. 이런 것들이 뼈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골다공증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불충분한 칼슘 섭취 위에 또 비타민 D 결핍이 올 수도 있고 음주, 술이라든지 카페인 섭취를 계속적으로 하시게 되면 이제 골다공증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식생활 요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오신 분들은 술이라든지 이런 카페인 섭취는 조금 줄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특히 폐경기 이후에 갱년기가 오다 보니까 갱년기 증후군이라고 해서 뒷부분에 설명을 할 건데요. 이런 갱년기 증후군의 증세를 조금 안화시키고 나이대에 여성분들의 골다공증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제
호르몬 대체요법을 하는데 호르몬 대체요법도 아마 임상영양학에서 보셨을 거예요. 부작용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소플라본 같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함유하는 대두라든지 또는 그런 대두 제품을 적극적으로 섭취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콩 관련된 그런 식품들 많이 먹으면 조금 이제 도움이 된다라고 하죠. 근데 이제 결국 그게 골다공증하고 그다음에 갱년기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같이 오는 질병일 수도 있어서 여자에게 이제 그런 여성들에게 그런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콩 제품 많이 드시면 두유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33페이지 아니 제가 그 교재에 보시면 저희가 교재에 보시면 제가 아까 뺀 거 있는데 여기 골다공증 말고요. 여기 암에 보시면 278페이지에 암 예방을 위한 식생활 지침이 있어요. 이거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골다공증은 일단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아시면 좋겠어요. 넘어가서 이제 갱년기 여성의 건강 관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갱년기는 정의가 어떻게 보면 노화와 함께 갱년기는 결국엔 노화가 되면서 오는 하나의 변화이기 때문에 노화와 더불어 생식 능력이 소실되어가는 과도기로 보통 40세에서 60세 연령층이 해당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여성들이 50세 전후에 폐경을 맞으면서 난자 배출 기능이 종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에스트로겐 분비가 떨어지죠. 그러다 보면 혈장 에스트로겐 농도가 떨어지면서 이제 여자 몸에 신체적 정신적인 어떤 변화가 오게 됩니다. 이를 갱년기 증후군 또는 폐경 증후군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내분비적인 변화, 그렇죠. 호르몬의 분비 변화가 오면서 또 나오는 신체적, 정신적 이런 변화들이 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뭐라 한다? 갱년기 증후군 또는 폐경 증후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갱년기가 되는 이 나이대도 40에서 60세로 연령층으로 이제 광범위하게 해놨지만 이 연령대가 어느 사람마다 다 이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이 정도 선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여성에게 또 동일한 증상이 나타나고 동일한 상태를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 시기에 이 나타나는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어떤 여성들은 일상생활을 하는 것도 힘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뭐 가족들이 주변인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면서 평범한 식사와 또 건강을 위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올바르게 유지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이 증후군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폐경과 갱년기의 상관관계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난소의 노화 및 그렇죠. 기능 저하로 인해서 발생되는 폐경은 우리 여성의 삶에 있어서 어떤 또 다른 전환기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 생리 자체가 임신과 분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요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노화가 되다 보니까 노화로 인해서 폐경을 저희가 받아들이게 되고 이 폐경으로 인해서 뭔가 그쵸 아까 정신적인 신체적인 그런 다양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폐경은 난소의 난포 기능 상실로 인한 월경의 중단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난소에서 분비되는 에스트로겐의 생산이 점차 감소되면서 질병은 아니죠, 폐경이. 하지만 자연적인 신체 변화 과정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체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서 1년간 월경이 이제 1년 쭉 없을 때 폐경으로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폐경을 맞는 시기가 대부분 45세에서 55세 사이를 이제 이 시기에 폐경을 맞게 되는데요. 폐경은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이제 40세 이후에 난소의 기능이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는 거죠. 난소의 기능 저하라고 보시면 돼요.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면서 월경 기간이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보다 조금씩 짧아집니다. 월경 기간도 짧아지면서 월경 주기가 길어지죠. 월경 기간이 짧아지고 월경 주기가 길어져요. 그럼 결국엔 무슨 말이에요? 불규칙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불규칙해지면서 완전히 중지가 됩니다. 그래서 1년간 월경이 꾸준히 없을 때 폐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이제 갱년기의 생리적 변화를 보시면 이 내분비의 변화로 보시면 난포분비 에스트로겐이 감소되고요. 난포분비 이니빈의 감소, 그다음에 내하수체 분비, 난포 자극 호르몬, PSH 증가, 무배란으로 인한 프로게스테론의 생성 불능으로 특징, 뭐 이런 것들의 이제 여러 가지 특징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인히빈이라는 이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이 인히빈에 대해서는 교재 281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같이 보시면 난소, 정소, 부신, 내하수체 등에서 분비되고 내하수체의 난포 자극 호르몬, 이 FSH의 분비를 억제하는 단백질성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여성에 있어서 월경 주기와 태아 발달 기능을 하는 그런 호르몬인데 얘가 당연히 감소하니까 반대로 이 난포 자극 호르몬은 증가하는 거죠. 반대가 되는 거죠. 생리가 있을 때는 얘가 증가하고 얘가 감소했었는데 폐경이 되면서 이니빈이 감소하면서 오히려 이 FSH가 증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이제 어떤 내분비적인 변화를 갖게 되고요. 급성으로는 혈관 운동 장애로 인해서 안면 홍조라든지 야간 발한 또는 불면증 같은 그런 증세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경 내분비계 증상으로는 정서의 변화, 기억장애, 집중장애 이런 심리적인 것들이 함께 나타난다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 보시면 이 불면증이 오면서 우울하고 불안하고 그다음에 그 감정의 기복이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여성의 몸에 한꺼번에 오게 됩니다. 이건 이제 표니까 제가 생략하고요.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 시기를 누구나 겪기 때문에 이 시기에 여성들이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할 건지 되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체중 관리인데요. 체중을 정상 범위 내에서 유지하고 허리둘레는 85cm를 넘지 않도록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갱년기는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의 증상이다 보니까 이걸 방치함으로써 어떤 뭐 골다공증, 그다음에 아까 말한 심혈관계 질환 이런 것들이 더 뭔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건강이 악화되면 힘든 갱년기를 보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식사뿐만이 아니라 뭐 운동, 다양한 것들에 관심을 갖고 갱년기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중 유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항상 혈압을 정상으로 유지하시고 심장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인자인 이상지질 혈증, 고혈압, 당뇨병, 흡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안 그래도 갱년기로 인해서 겪는 그런 내적, 외적인 변화들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데 이런 그 성인기에서 유발할 수 있는 질병까지 얹어진다면 정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갱년기를 보내야 돼서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식사 관리 보시면 골다공증 그죠 이제 갱년기니까 폐경이 왔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더 심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우유나 유제품, 뼈째 먹는 생선, 굴, 두부 이런 것들 고칼슘 식품을 충분히 섭취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섭취했을 때 그 이용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D가 들어있는 나낭이나 버섯간 그 다음에 비타민 D 강화 우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섭취하시고 음주나 커피, 탄산음료 그렇죠. 카페인이 들어있는 것들의 과다한 섭취는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갱년기 여성이 그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입이 쓰게 느껴지고 단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입맛에 이게 맛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좀 더 자극적인 음식을 찾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오히려 자극적인 음식을 먹기보다는 최대한 음식을 담백하게 먹으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그 다음에 심혈관계의 어떤 이런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선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 섭취를 당연히 줄이셔야 되고, 비타민과 무기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결국에는 제철 과일이나 또는 뭐 채소 이런 것들, 그렇죠.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이런 것들을 충분히 드셔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안면 홍조라든지 발한, 질, 건조증, 피로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된 비타민 E가 풍부한 콩, 호두, 은행, 밤 이런 견과류를 섭취하는 것도 갱년기에 굉장히 좋은 관리에 굉장히 좋은 식품 중에 하나고요.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소플라본 있죠. 아까 두류 제품에 있는 콩, 뭐 해바라기 씨, 녹황색 채소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 같은 게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구조가 비슷하다고 해서 갱년기 증상 완화에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이상 섭취하도록 그런 것도 식단에 제시해서 드시면서 갱년기 식사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운동인데요. 어느 시기에 다 빠지지 않는 게 식사관리, 운동 이런 것들인데, 운동은 당연히 운동을 하시게 되면 근육량을 늘리고 또 몸이 가지고 있는 근력이라든지 또 골밀도 감소를 방지해서 골다공증을 지연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운동을 하시게 되면 심폐기능이 좋아져서 혈액순환을 촉진을 하죠. 그리고 혈중 콜레스테롤 떨어뜨리고 체중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참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아까 갱년기의 어떤 건강관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적정 체중 유지였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하셔서 체중이 불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야 되고, 운동을 하다 보니 뇌에서 엔돌핀이 분비가 되면서 운동을 하고 난 후에 어떤 기분이 좋아지다 보니까 갱년기로 인해서 겪을 수 있는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억력, 집중력 같은 인지 능력 향상에도 운동이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호르몬 치료인데요. 이 호르몬 대체 요법 같은 경우는 일단 갱년기 여성에게 부족한 이 에스트로겐을 보충을 해주는 건데요. 이 방법은 안면 홍조나 비뇨기관의 위축을 방지하고 수면장애, 뭐 여러 가지 심리적인 증세를 호전을 시키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골다공증이나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단점이 이 치료를 하고 나면 메스껍거나 뭐 부종, 두통 이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이게 더불어 심장병이나 유방암, 이제 가장 위험한 이런 혈전증의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의 어떤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호르몬 치료를 하기보다는 본인에 있어서 이게 맞는 건지, 또 본인이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없는 병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호르몬 치료는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걸로 봅니다. 이제 갱년기를 지나서 성인기의 식사 지도는 이제 성인기의 영양 상태가 어떻게 보면 그 다음 단계인 노화로 넘어가는 그 노화의 영향에 미치는 중요한 인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성인기에는 양호한 영양 상태, 부족함 없는 양호한 영양 상태를 유지해서 노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노화의 시기와 속도를 늦추는 게 가장 중요하고, 만성 퇴행성 질환의 발생을 예방하는데 가장 중점을 둔 식생활을 이루어야 되는 게 바로 이 성인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재 285페이지에 보시면 잠깐만요. 방어 영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성인기에 신체 기능을 최대로 발휘하고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여 노화를 지연하고 대사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고안된 적극적인 식생활 양식을 바로 뭐라 한다? 이 방어 영양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방어 영양을 성인기에 반드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보시면 방어 영양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식생활 요건이 나와 있어요. 285페이지부터 282페이지 세 가지 나와 있거든요. 첫 번째, 비만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한 수준의 에너지를 섭취하고, 또 비타민, 무기질, 영양 상태가 무너지지 않도록 미량 영양소의 밀도가 높은 식사를 하는 게 중요하고, 세 번째, 소화관의 통합력과 그다음에 체내의 무독하게 활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식물성 화학물질을 풍부하게 하면 식사를 섭취하라고 세 가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고 성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도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